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유책 변호사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공기업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1일 나온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 공기업 금융부채가 무려 402조 4천억입니다. 5년 만에 197조가 늘어서 2배가 됐습니다. 한은은 공기업이 각종 사업을 확장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자산도 늘어야 할 터인데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불과 65조가 늘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의 금융자산에 대비한 빚이 2배입니다.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절반밖에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빚내서 그 돈 다 어디에 쓴 것일까요? 2분기 말 지방정부 빚을 합친 정부 부채가 또 얼마인지 아십니까? 518조입니다. 작년 말보다 5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에다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금액이 현재 920조 3천억입니다.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10년 전 260조보다 3배가 된 겁니다. 이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지어진 짐입니다. 빚 좋아하다 망하지 않는 집 없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낸 정치권은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서로 국민장이 부딪힐 것이라고 하고 있죠. 양당 사무총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일부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을 연결합니다. 북측이 돌연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2부에서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포커스 마련합니다. 저는 저기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측이 돌연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는데 어제 우리 측 이산가족 상봉 선발대 철수했죠? 네, 우리 정부도 상당히 지금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동해선 6로를 거쳐서 우리 측 상봉 행사 선발대 13명 그리고 금강산 현지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같은 것을 보수하던 시설 점검 인력 모두 합쳐서 75명이 철수를 완료한 겁니다. 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행사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그 어떤 설명과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북한에 거듭 촉구를 하되 추가로 상봉 관련한 회담 제안 이런 것을 먼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통일부와 청와대에서 내놓은 말이 톤이 조금 다르더군요. 네, 이 그렇습니다. 반인류적 행태라고 한 것이 통일부인데 이 청와대는 또 이번만은 상봉을 좀 해보자 이렇게 또 어제 이정인 수석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북한이 얘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줄여서 서기국 보도를 내놨는데요. 통일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반인륜적 행위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우리의 인도주의적 성의와 노력에 극악한 대결망동으로 도전한 괴뢰 패당이야말로 용납 못할 반인륜 범죄자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더 반인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당분간 이 남북한 관계 경색이 불가피한데 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또 다른 관심사긴 합니다.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예.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서 진영 장관이 사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죠. 네. 어제 이 소식 보고 또 이건 또 무슨 소식이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또 적지 않을 텐데요. 예. 26일에 지금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정부 최종안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속에서 지급 대상, 지급 액수가 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특히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이제 좀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연관해서 지금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이 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공약 불이행, 이거 장관 사퇴로 무마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장관이 사퇴를 한다는데 정권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도들군요. 네. 예, 그건 그렇고 기초연금 원래 65세 이상 넘는 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게 그동안 논란이 좀 몇 차례 됐었죠. 예, 그렇죠.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한 차례 논란이 인 바가 있고, 또 이 국민행복위에서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최종안 지금 알려지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 일단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 또는 80% 정도에게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 또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최고 2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그 방안이 이제 유력시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나온 얘기는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또 그 밑에 또 아주 또 소득이 높은 분들은 또 그거보다 좀 낮게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소득 상위 30%는 아예 제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올해 전세자금 보증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네. 이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이 해마다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4조 6천억 원 정도 규모였고요. 2010년에 5조 7천억, 그다음에 2010년에 9조, 그리고 지난해 10조 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는데 올 들어 지금 7월 말까지 6조 9,389억 원이 이제 전세자금 보증이 됐다는 거죠. 예. 연말까지 12조 원 정도.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조금 전에 좀 공공부문 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가계부채 문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거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가계부채도 지금 1,000조에 육박을 하는데 또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1,100조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속에 1%대 금리 모기지 대출 사전 상담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이 초저금리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사전 상담 실시를 하는 거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드리는 건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과열 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인터넷 선착순으로 지금 5,000명 신청받아서 다음 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3,000여 명에 대해서 대출 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인데 일단 오늘부터 사전 상담을 이제 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대 공유형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이걸 활용해서 지금 집을 사라 이렇게 권유하겠다는 전문가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설문조사 결과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에 해달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받고 보자. 사랑 YTN 예스로구나. 사랑이로구나 YTN 예스.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침나절부터 춘향이 말고 다른 데다 사랑 고백해도 되는 겁니까? 예스. 헐, 대박. 아니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사랑 고백했다고. 세상 돌아가는 훤한 소식과 신나는 음악도 전해주고 가왕 조용필 티켓까지 준다는데 내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춘향아, 너도 함께하지 않으련?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 이거 제가 받을게요. 느낌 아니까. 지금 구글 스토어 YTN 예스 찾아보면 우리 용필이 오빠도 만날 수 있잖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사연 남겨주세요.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얼쑤 받아보자. 예, 모바일 웹 예스 광고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낸 정치권은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장애투쟁이 국민장애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청와대의 불통정치가 국민장애에 부딪힐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국민장을 들먹이고 있으니 듣는 국민 정말 불편합니다.
추석 상벌이엔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가 단연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여론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러니 여야는 서로 명절 민심이 제 편이라고 말하기 바쁩니다. 여야가 이처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막상 민생은 뒷전입니다. 예기사도 남아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처리해야 할 법안 역시 많습니다. 게다가 10월 재보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출발 새 아침에서는 오늘과 내일 당 여당 사무총장을 여야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은 먼저 새누리당을 연결합니다. 홍문종 사무총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석 전 3자 회담에 대한 추석 민심이 어떻던가요? 그 3자 회담에 대해서 물론 양비론처럼 여당도 참 잘못이 있고 야당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3자 회담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는데 3자 회담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그 여당보다는 제가 보기에 야당의 잘못이 크다고 저는 여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야당 잘못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완전히 경제 살려달라고 민생 전념하라고 국회 뽑아놨더니 이건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못하나 국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이게 소수의 횡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국회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당이 불통이다,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해서 너무 추석 선물을 안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대북 관계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정치는 이제 뭔가 그냥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고 아니면 무슨 테이블 밑에서 뭘 주고받는 그런 그 3자 회담 같은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마 야당도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원했던 야당의 그 밀실 정치에서 있었던 무슨 거래, 흥정 아니면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는 야당과의 무슨 대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답답하게도 야당이 원하는 그 결론이라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대선 책임을 대통령 내가 대선 책임을 내가 잘못했다. 국정원을 잘못했다. 최동욱 문제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바라고 있는데 참 답답한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으신 걸 자꾸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냐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박 대통령 지지가 여전히 60%를 넘고 있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날로부터 11일간 무려 7%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기간 안에 3자 회담 결렬이 있었는데요. 네.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런 민심의 변화가 부담되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민심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60%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통령께서 불통이다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 야당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야당에서 총 공세를 하고 또 총 국민들에게 야당의 억울함과 또 야당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자꾸 저희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일종의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얼마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여당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것이 민주당에게 무슨 반사이익이 가느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좀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여당도 여당 내에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야당이 이미 답을 다 만들어 놓고 대통령 만나서
요구해서 결국은 안 돼서 자기들이 다시 돌아와서 천막으로 돌아와서 이런 공식을 계속 김한길 대표가 원래 그분이 그렇게 강경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데 뭐 아시다시피 삼자회담하고 가가지고 다 의총에 가서 삼자회담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해 바치고 거기에 있는 100여 명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목소리 있고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100여 명이 그거 다 옳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박수 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잘못이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답이 없는 그런 정치. 길거리밖에 없는 이 텐트밖에 없는 이런 정치. 이건 국민들한테 큰 역풍을 전 맞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 민주당은 3자 회담이 길들면서 강경론 일색인데요. 문제는 지금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솔직히 해서 새누리당 단독 처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새누리당이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실종됐다,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들어갔다, 이거 속아고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우리 정치적인 이슈고, 우리가 국민들을 원하고 그 민생 정치,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 이거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많습니까?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투 트랙으로 텐트에 나가 있고, 또 한 트랙으로는 그 민생 정치나 경제 정치 또 국회에서 대화할 건 하겠다 그래놓고서 사실은 개접 휴업 상태거든요. 예. 툭하면 안 나오죠. 이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법안 처리 안 하죠. 이거 국민들에게 큰 저항 받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우리 여당 야당이 무슨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를 이게 국회 용도 폐기론이죠. 예. 돈은 1,000만 원씩 받으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겨내려고 야당이 저러고 있는지 저희도 아주 조바심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1,000만 원씩 받는다는 게 국회의원 세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받긴 많이 받군요. 예, 예. 1,000만 원보다 좀 덜 받긴 합니다만 국민들을 나가보니까 시장에서 너희들 1,000만 원씩 받는다며 밖에 나가서 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비 안 줘야 될 거 아니냐. 문호동 무임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이 10월 재보선이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당초 10곳 정도 예상했는데 현재로서 확정된 곳은 2곳뿐입니다. 네.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다행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는 정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 주어진 여건에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거기가 이제 여건이 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여건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건이 꼭 좋은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선거 앞두고는 다 긴장하게 돼 있으니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지금 홍 의원께서 사무총장으로서 이 공천심사위원장도 맡으셨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그 고위선 의원 지역인 화성 네. 그리고 무소속 탈당했던 김영태 의원이 있었던 포항 남울릉 네. 그 두 지역입니다. 네. 이 공천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네. 이 공천심사위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심사위는 저희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동안 이제 저나 우리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직이고요. 전략기획위원장 김재원 의원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여성 바깥에서 여성 또 우리 청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친박계 원로인 서청문 전 대표가 경기 화성갑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비공개로 신청을 했다는데요. 네. 당에서는 공개를 하라고 했다는데 서청문 전 대표가 비공개를 신청한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또 하나 이분이 그 과거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의 고문으로서 상임 고문이죠. 네네. 상임 고문으로서 느닷없이 이게 경기 화성갑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선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시고요. 예. 그분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 지역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당을 대표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서청원 전 대표를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거기서도 또 서청원 대표 같은 분 이렇게 좀 전국적인 그런 그 스코프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좀 화성에 와서 화성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외갓집도 화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전혀 연고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비공개로 신청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개 비공개를 이렇게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 대표나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비공개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당의 방침에 반대됐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공개가 됐건 비공개가 됐건 어떻게 하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다 적법한 일입니다. 예, 근데 서청원 전 대표가 화성에 출마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박 대통령 측근이라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의 공천회가 있지만 공천은 박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과연 이번 공천 결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네, 물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결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하셔요. 대통령께서 혹시 뭐 이런 공천한 일에 관여하시지는 않나. 근데 그분께서 그 당대표 시절에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단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셨고, 예. 지금은 뭐 우리 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국사가 너무 바쁘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물론 대통령한테 부담이 안 되고 우리 새누리당에도 부담이 안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앞길을 이렇게 우리와 같이 더불어 정치하면서 대한민국 앞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공천심사위원들이 아직 한 번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텐데 뭐 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청와대에서 저희에게 뭐 지시하거나 뭐 청와대에서 저희에게 뭘 어떻게 추천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이분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 출마 명분을 찾는 것 같는데 그래 될 경우에 화성이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손학규 전 지사께서 화성에 오실까요? 저는 뭐 오시지 않는다고 보고요. 호사가들이 지금 입방아를 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말씀대로 오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욱 긴장도 되고 더욱 더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제 새누리당과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넣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또 새누리당과 손학규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손학규 지사께서 그런 걸 거기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오시기가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곳이다. 그러나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손학규 전 지사가 오시면 저희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복병을 만난다 그럴까요? 예. 강적을 만나는 거죠. 지금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놓고 여야의 전초전이 벌써 뜨거운데요. 네. 이 수도권 세 곳 선거가 관심 지역입니다. 뭐니 해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인데 네. 박원순 시장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고요. 네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나선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많아서 그런지 새누리당에서 자천타천 후보들이 많습니다만은 박 시장을 끄끌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가지고 센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무상보육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거기서 보듯이 박 시장이 시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하게 되면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분께서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맹렬하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시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잘 하시는 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 과연 이분이 서울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회의론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야권 분열 또
진보 세력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아주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의 문을 활짝 열고 좋은 인재를 저희가 받아들이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난공불락은 아니다.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문을 우선 열겠다는 거군요. 네. 예, 진영 복지부 장관이 이제 노령연금 시행하지 못하는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막은 서울시장에 나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강요 자리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영 장관께서는 서울시장에 안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물론 뭐 또 계속 저 장관 자리에 있으니까 장관이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이분이 지금 그 장관직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워낙 항상 그 자기 책임에 대해서 그 성실하신 분이고 예. 그리고 또 장관께서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대통령 공약에 맞고 또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사표를 내셨나요? 아직 안 됐죠. 안 내셨죠? 예. 아마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신가 싶고 서울시장을 물론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저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 때문에 장관직을 내놓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장 때문에 예. 내놓으려면 뭐 조금 더 있다 내놓으셔도 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인터뷰 내용은 모바일 앱 예스에서 전문 보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발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sek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막 넘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뉴스의 차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이유가 어떻게 됐든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이산가족의 가슴에 또 시린 상처가 생겼습니다. 인도주의라는 말 앞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붙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시린 마음으로 힘드실 이산가족들의 표정 전화로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신구석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내내 마음이 몹시 심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이산가족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특별한 요구사항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산가족들 전부가 실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것은 이번에만큼은 어떤 결과가 있길 바랬는데 너무나 뜻밖의 일이고 정말 실망이 많습니다. 예. 이분들로 많은 이산가족들이 실망하셨을 텐데 정부 당국은 현재 이산가족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연락해봤는데 정부 당국에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 같는데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고 저희 이산가족들은 앞으로 이 문제가 시일이 좀 지나면은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성 공단 문제도 시일이 좀 걸렸지만은 해결되었는데 북한하고 문제가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얽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일이 좀 걸린 다음에 당장은 안 되겠죠. 당장은 안 되겠고 좀 기다려 보죠 저희가. 예. 이 추석 연휴에도 91살 되신 그 이산가족 어르신이 상봉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산가족 분들 현황 어떻습니까? 이 고령자 분들이 많으시죠? 상당히 많습니다. 12만 8천 명이 신청했는데 이미 5만 3천 명이 돌아가시고 7만여 명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80세 이상이 50%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박근혜 정부가 5년 동안에 이분들이 얼마나 생존해 있을지 문제인데, 이번에도 96명 중에서 한 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95명인데, 이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95명이 상당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분들 말고 이제 나머지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더 시일이 걸려야 할지 절박한 문제인데 시일이 문제인데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 북한 측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만큼은 인도적인 문제 또 우리 민족의 문제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시간 끌지 말고 적어도 편지 왕래 또 생산 확인 이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지금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되면 안 되는데도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 혹은 북한 당국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의 민족의 그 역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 정치적 문제를 그 관련시켜서 다시 또 연계한다든가 이런 문제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이산가족들이 더 이상 시간 걸리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부 당국에서 또 북한 당국에서 정치적 문제를 빼고 인도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로 해가지고 전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고 예.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민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번 약속도 남북한 당국의 당국자 문제가 아니고 5천만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예. 5천만 민족에 대한 약속인데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시키지 말고 인도적인 문제로서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제로서 빠른 시일에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예. 이제 이번에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상 상봉 문제도 해결해 주고 우선은 생사 확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생산 문제를 우선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달라.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예, 지금까지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심부섭 대표였습니다. 방금 이산가족 대표가 하시는 말씀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면서 완화 국면에 접어들던 남북 관계가 안타깝게도 다시 경색되고 있습니다. 북측이 21일 돌린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북측은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인도적 사업 지속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예. 북한이 이 돌연 연기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미 이런 것을 연기해서 나름대로 우리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이 말씀이군요. 예를 들면요, 북한의 몇몇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이산 가족들 이제 평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몇몇 지역에서 이런 가족들이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전 북한은 이러한 우리는 서로 남측 대상자나 북측 대상 지난 16일에 최종 명단을 교환했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 정부가 원칙을 고수해서 나름대로의 대북 정책에 성공했다는 등 이런 여론이 사실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타격을 가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예.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이것을 이제 북한은 맞물려 가면서 이것을 뭔가 결과를 보려고 좋은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하고는 이건 거의 별도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금강산 재개 사업 그 자체가
그렇게 북한이 판단하기를 쉽사리 이게 열려지지 않겠구나 하는 판단을 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강사업 재개를 우리 정부한테 재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다시 이산가족 상봉 소위 인도적 문제를 이런 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예, 과거에도 북한이 상봉 행사 연기한 적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에 2000년 한 12월에는 예. 자기들 이제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좀 연기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는 이제 완전 우리 쪽을 핑계를 대고 이번하고 좀 비슷하죠. 지난번에 그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 강화를 이유로 돼 가지고 그 2001년 12월에 있을 그런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킨 그런 예가 있거든요. 예. 뭐 이번 경우도 이런 두 번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북측 대남 기구인 조평통이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 패당에게 있다. 이렇게 비난을 이제 했습니다. 예. 예, 뭐 늘 하던 비난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안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이쪽 우리 남측에 있는 종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단체 사실 음량으로 지원을 해주고 발전하도록 만드는 게 자기들의 의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 소위 아로 조직 사건 이런 것에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다시 이제 와해되는 어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강한 질타를 가하는 어떤 그런 형태죠. 그렇지만 자기들은 이러한 조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측이 북한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는 것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아 나가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런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이쪽의 종북단체와 관련된 이런 아로 조직과 관련된 이것을 음량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예. 또 한편 육자회담을 거부한 우리 측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나올 가능성인데 이건 역시도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육자회담을 강하게 사실 재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이러한 소위 한반도에서 했던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성하는 그런 측면은 사실 있죠. 지난번에 육자회담에 우리 이제 1.5트럭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미국이라든가 한국이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육자회담 재개는 필요 없다는 정도의 강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육자회담을 재촉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우리 남한 정부를 사실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됐을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개성공단에 미칠 파장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성공단은 그렇게 영향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또 빌미로 해서 개성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게 된다면은 사실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개성공단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북한한테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최소한 그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 개선 문제는 사실 남북한 관계 개선은 북한이 오히려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우리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이런 회담과 연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지난번에 7차 개성공단 7차 회담을 갑자기 내놓았던 마찬가지로 북한이 먼저 손짓할 가능성이 사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 통일부는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청와대 이정연 홍보수석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온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네. 상당히 유연한 태도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통일부나 청와대가 나타내는 입장 표명은 뭐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상황과 관련 없이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하겠다 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예. 또 이번 이 문제도 인도적인 사안인 만큼 뭔가 인도적인 형태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상당히 유화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렇군요. 이 박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기시키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금강산 재개와 관련해서 북측이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박광자 씨 피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까지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원칙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사업의 문제는 교류협력 문제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논리로. 예.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산가족 상소 인도적 문제를 이런 금강산 관광 사업과 연결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발전적 정상화를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 자체의 발전적 정상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앞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보다 더 건강하게 나름대로 우리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거기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예. 꽃피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선례로 그런 식으로 삼아 나가기를 어떤 실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영대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계와 관련된 이야기들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스를 통해 조승경 애청자님이 불통도 문제고 무능도 문제다라고 답답한 마음 사연을 주시네요. 유봉열님은 여야가 토론으로 해결해야지 국민 핑계만 자꾸 대지 말라고 사연을 또 주셨습니다. 모바일 앱 예스로 애청자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비판과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